네, 반갑습니다. 도커투자입니다. 11월 들어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 뭐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즐기면서 아마 시장을 관망하고 또 트레이딩하고 수익을 맛보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내일부터 이제 일본 가거든요. 20일까지 2주 넘게 일본 가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도커투자일지 촬영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좀 압축적으로 오늘 좀 이런저런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그 달러원 환율 보고 깜짝 놀랐어요. 1438원인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조금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 조정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3,500억 불을 이제 미국한테 뜯기는데 조공을 바치는데 뭐 방법이 어떻든 뭐 250억 불을 매년 주든 뭐 한꺼번에 1,000억 불이 나가든 결국에는 다 3,500 불이 이제 뜯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이제 외화가 나간다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원화의 약세 요거에 이제 베팅을 다들 한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지금 제가 예측한 대로 11월부터는 포모 장세가 일어날 거라 하는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9시 반 정도에 제가 코스피를 보니까 한국인 그쵸, 개인들이 지금 1조 원 정도를 그 주식을 이제 사고 있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포모 장세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큰 거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그 이익, 그 내년 2026년, 2027년도의 예측치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장으로 돈들이 계속 몰려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또 미장이 조금 조정이 좀 있을랑 말랑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국으로 돈이 조 단위로 가고 있는 상태고, 매주 뭐 매달 거의 몇 조씩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달러를 사고, 그러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살려고 하는 그 수요가 엄청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쭉쭉쭉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자세는 이제 달러에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비, 뭐 카드값 이런 걸 내려면 이제 그 달러를 좀 팔고 이제 한 달에 한 몇백만 원 쓰거든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조금 매도 조금 했어요. 38원 정도에 좀 매도를 한 것 같고, 뭐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올라갈 것 같고, 가능하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산의 많은 부분들, 최대한 많은 부분들은 저희 달러를 좀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한 4년째 지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독거 투자지를 통해서. 그래서 뭐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했죠. 가장 지금 달러가 강하고 원화가 약세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한 50%에서 70% 정도의 이유는 이제 개인들의 미국 주식 매수, 그러니까 달러를 살려고 하는 그 수요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진 거거든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저도 2017년부터 전재산 1월 달부터 전재산을 국장에서 이제 해외 증시, 특히 대부분은 이제 미국 증시로 넘어왔고, 지금은 이제 100% 이제 미국 증시긴 한데 특히 이제 기술주만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많이들 늦은 거예요. 많이들 늦은 거긴 하지만 앞으로도 해외 투자가 저는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해외의 그런 그 열심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서 이 외화를 획득을 하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선진국형 그런 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국장도 잘 되면 좋겠고, 또 200조나 되는 큰 수익을 국민연금이 지금 올해 1월부터 10월 달까지 내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고, 저도 뭐 국민연금을 되게 좋아하진 않지만 저도 가능하면 그걸 다 어떻게 보면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이런 것도 아마 알아봤었어요.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해외 이민 가야 되는데 이민 가기 싫잖아요. 또 해외 이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있는데 일단 고갈 시점이 2055년도에서 90년으로 미뤄졌다는 게 정말 야 일타쌍피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주식만 올렸는데 갑자기 국민들의 부가 또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미국이 잘하는 거죠. 미국이 잘하는 거고, 뭐 일본이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나라도 벤치마킹하고 중국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부동산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해서 전부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거, 어떻게 보면 가난해진 거거든요. 왜냐면 물가가 다 같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결혼 혼인율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 보면은 결국에는 집값 문제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번 정부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이 부동산에 있는 들어가는 자금들을 좀 주식적으로 조금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하는 이 정책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정권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런 추세는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 들어서 부채, 그 IT 기업들의 부채 그런 문제들, 오라클이 특히 이제 부채 비율이 500% 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뭐 CDS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나오는 그 단기 유동성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그 단기 유동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문제예요. 왜냐면 단기적인 문제가 돈이 모자라게 되면 나라에서 돈을 풀면 됩니다. 돈을 풀면 되고 다시 이게 문제 해결이 되면 다시 돈을 이제 회수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 들고 뭐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이 좀 흔들릴 수는 있죠. 근데 그런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저같이 중장기로 보는 사람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강세장이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이제 매수 바이더 딥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 보고 있고 물론 저 자신은 지금 100% 주식 시장에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현금이 좀 있는 분들한테는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매수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에 막 신경을 쓰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이코노미스트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 여러분들의 그 기회를 많이 발로 찬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코노미스트들의 얘기들은 조금 건너뛰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기업들의 펀더멘탈 업종 분위기, 업황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라클 부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오라클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기업들은 결국에는 가용할 수 있는 그 자금 안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 자체 문제는 오라클 자체 문제고 만약 오라클이 문제가 되게 되면 이 오라클이라는 기업을 살려고 하는 기업들이 줄 섰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지분 투자를 조금 하든 간에 컨소시엄을 만들든 간에 오라클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뭐 중국 자본들도 들어가고 싶어 할 거고 주가가 빠지면 바이더 딥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오라클 문제를 너무 침소봉대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부채가 많은 그런 경우도 많아요. 부채를 레버리지 삼아서 기업 활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 고성장하는 기업들 대부분 보면 빅테크들 보면은 너무나 그 자기 안에서 자금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조금 강하게 푸시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올라가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뭐 그만큼의 현금 창출 영역이 꽤 있고 오라클 같은 경우도 현금 창출력이 그렇게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죠. 캐파 증설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이게 뭐 앞으로 돈을 못 버는 기업이 그렇게 부채를 일으키면 문제지만 메타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돈을 잘 버는 애들이 부채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부채를 그 채권 발행했죠. 메타가 40조 원 정도를 발행을 했는데 이것도 얘네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현금 비중 1년 메타가 벌 수 있는 그 1년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의 반 정도? 그는 버는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벌어가지고 그거 다 상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40년 국채로 저희 미국에서는 기업이 40년 만기 국채를 이렇게 내는 게 정말 저는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신뢰가 있고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금리가 고금리 상태잖아요. 나름 고금리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40년 국채를 40조 원 정도 어치의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게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메타의 주가버그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 회장님 통큰 결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마존을 매도를 하고 제 일부 종목들 메타라든가 그 넷플릭스처럼 그 단기적으로 빠진 종목들을 매수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두 종목의 그 메타랑 넷플릭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실적은 최대치인데 뭐 세금 문제 때문에 세금 갑자기 빵 때려서 내야 됐던 것들 때문에 실적이 좀 꼬꾸라졌는데 이게 다음 분기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또 실적은 또 사상 최고치를 낼 거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단기 매수 찬스라고 바이더 딥 찬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망이 좀 안 좋았던 아마존을 조금 까가지고 분할로 매수할 생각 이 두 종목을 매수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로 그렇게 조금 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할 때 10분할로 삽니다. 10분할로 사고 10분할로 매도를 하는데 제가 3, 4월 달 그랜드 바이더 딥을 할 당시 여러분들 뭐 그때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열흘에 걸쳐서 주식을 샀거든요. 3월 달에 5일에 걸쳐서 주식을 10%씩 샀고 그리고 4월 달에 최저점에서 5일에 걸쳐서 이제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존을 팔려고 하는 날 보다 보니까 그 이제 10분의 1로 매도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13%가 플러스 났잖아요. 장외. 그래서 그날은 매도를 못했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 날 매도를 했었죠. 월요일은 어제 한 10%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 열리면 한 10% 정도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80% 정도는 계속해서 다음 분기까지 한번 가꿔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 매도한 부분들은 저 누구죠? 그 메타랑 넷플릭스에 조금씩 이제 샀고요. 오늘도 이제 똑같이 매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리딩방은 아닌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정말 계속해서 수년 동안 그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AWS의 점유율이 쭉 떨어졌는데 반등을 좀 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추세가 지속될지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보면은 오픈 AI랑 또 얼마죠? 그 한 3,800억 불 엄청난 그 규모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개혁을 했는데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엄청나서 한 5% 정도 플러스가 났는데 이게 부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근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메타랑 넷플릭스는 한 10% 정도가 고점 대비로 빠졌기 때문에 괜찮은 찬스라고 봐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 들어간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이제 그 아마존을 살 수도 있고, 또 아마존은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지금 빅테크에 몰려 있고, 10% 정도가 이제 중소형주, 코인 관련주들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둘 다 마이너스긴 한데, 이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한 2030년까지는 계속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매수하기 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면 코인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힘들긴 하지만, 뭐 힘들어봤자 고점 대비로 몇 프로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이더딥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큰 시장의 조정이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불 이하로 빠지게 될 때 그때 조금 더 세게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빅테크들인데 지금 구글이 비중이 20%가 넘어왔어요. 계속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존 롯데보다 보니까 신고가인데 비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약간 그 워렌 버핏이 예전에 그 애플 비중이 50% 가까이 됐던 거랑 좀 비슷한데, 일단은 좀 팔 생각은 없습니다. 구글은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저는 단톡방에 계신 멤버십 분들한테 계속 얘기드리는 게 구글은 무조건 갖고 가라. 그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AI 시대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응용 서비스, 지금은 이제 GPU 같은 그 인프라를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서버 단에 있는 애들이 어느 정도 수요를 보고 있는데, 그 후 단에서의 어떤 특정한 서비스들을 하는 응용 서비스 단계에 갈 때는 구글이 굉장히 큰 발군의 실력을 내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오픈AI보다도 한 몇 년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따라하는 거 보면은, 저 요즘에 검색할 때 보면 챗GPT는 잘 검색 안 해요. 안 하고 거의 이제 제미나이 무료 버전을 검색하고, 그리고 퍼플렉시티 유료 버전을 또 이용하는데, 퍼플렉시티 유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좀 요즘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잘 이용을 안 하게 된 것 같고, 제미나이는 무료 버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 모니타이제이션을 원해서 유료로 이렇게 유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미나이가 무료 버전도 상당히 쓸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은 무조건 가져가라. 이게 뭐 자꾸 리딩 방청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거래들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어요. 얘들이 그 레버리지까지 일으키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성 활동 어떻게 보면 LP, 유동성 공급자 같은 그런 애들이었는데 얘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올라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센티멘트가 많이 망가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코인이라는 게 점점이잖아요. 점점이 어떤 모멘텀도 없고, 유동성을 상당히 중요시 보고, MT 같은 거 상당히 중요시 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1년 동안 거의 손 빠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10월 달에 그 12만 6천 불까지 그 사상 최고가까지 찍었다가 지금 뭐 10만 8천 불인가 이 정도까지 빠진 상태인데, 이게 변동폭이 생각보다 크긴 큰데, 이게 사실 고민이요. 이런 자산에 제가 은퇴 자산을 넣어야 되나. 뭐 몇 프로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비트마인도 있고 뭐 그렇게 하고 하긴 하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역시 용자여야 된다. 이런 코인 쪽에다가 은퇴 자금을 붓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은, 제가 뭐 20대 30대처럼 막 그렇게 막 투자를 마구 이렇게 강력하게 막 세게 하는 그런 때도 아니고, 지금은 뭐랄까 약간 그 방어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방어적이면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죠. 시황 봐가면서 지금 뭐 하나도 안 팔고 계속 100% 주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코인 투자는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2018년도쯤에 3천만 원 들여가지고 400% 내고 나왔거든요. 계좌를 거의 폐쇄하다시피 나오고 이제 앱 지우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 한 달 동안은 운이 정말 좋았던 건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제도권을 많이 들어왔어요. 이 코인이라는 시장이. 근데 제도권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된 건 맞는데, 안정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시장이 주식 시장이 저렇게 잘 가는 데에 비해서 얘는 거의 이제 소외가 돼 있다. 아직까지도 마이너한 시장이다. 그리고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큰 폭의 하락도 없겠지만 큰 폭의 상승도 그렇게 예전에 비해서 예전엔 거의 뭐 반의 반 토막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뭐 비트마인 말씀드렸으니까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긴 한데 계속해서 지금 어제도 보니까 얼마죠? 3억 불 정도 그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코인 트레이딩까지는 할 생각은 없고 저보다 코인을 잘하겠죠. 이더리움 이쪽이. 그래서 이더리움이 아니라 비트마인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다 어떻게 보면 위임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코인에 있어서 정말 트레이딩을 잘하고 그쪽 업계에 대해서 화나고 그쵸? 저보다는 뉴욕에 있는 그 비트마인 그쪽 애들이 훨씬 더 그쪽 분위기는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더 위임한 어떻게 보면 펀드에 가입했다 그런 생각으로 그 비트마인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좋잖아. 칩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동성들이. 그러니까 누가 요즘 코인 사겠어요. 코인보다 훨씬 하이닉스 잘 나가고 삼성전자 잘 나가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 다 지금 엔비에다 신고가죠. 그 팔란티아도 신고가죠. 이런 분위기에 누가 지금 코인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이 왜 그러나요? 물어보신다면 그거예요. 지금 제일 핫한 곳이 그쪽이고 이 코인을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단기 투자자, 장기 투자자로 나뉘긴 하겠지만 단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지금 나스닥에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한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좀 꺾여주게 되면은 꺾여주게 그 시장 나스닥 시장이 좀 꺾여주게 되면은 그때쯤에 조금 이제 물꼬가 좀 틀 수 있긴 하겠지만 그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사실은 지난 10월이죠. 10월부터 코인 쪽이 엄청난 폭등이 이루어졌잖아요. 2배 반 정도 올라왔나요? 3배 가까이도 올라갔었죠. 근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정치적으로 민다고 하면서 이제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너무 빨리 몇 년치를 반영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오늘 아침에 나온 정보 보니까 트럼프 관련 쪽 내부자 쪽에서도 이번에 그 코인 트레이딩가 다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진콜을 당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은 이 코인 쪽이 쉽지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지난 영상에서 노트북 샀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단독방에서 멤버십 분들한테 얘기했던 건지 어떤 건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는 거 보고 빨리 급하게 노트북을 샀어요. 지금 뭐 SSD라든가 D램이라든가 지금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용산 쪽하고도 통화를 하고 이 지역에 있는 그 전자상가 쪽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단 제가 그 노트북을 하나 산 게 아수스 거를 샀고 그 원래 2TB SSD 같은데 여기에다가 2TB를 좀 넣었어요. 2TB를 18만 원 정도 주고 굉장히 저렴한 현금가로 사가지고 총 4TB, 4TB고 그리고 64기가 램에다가 인텔 i9을 샀거든요. 그래서 최고 스펙으로 다 해가지고 이거를 사게 된 이유는 영상 편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DSLR도 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영상 이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 기존에 있는 노트북도 상당히 좋은 최고 사양의 아수스 4년 전 건데 얘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돈을 계속해서 이 유튜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을 계속해서 퍼부어야 되는데 이것만도 거의 한 260, 70만 원 정도 준 것 같고 카메라도 500만 원인데 거의 뭐 이번 달에 쓴 돈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저 하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게 돈을 먹는 하나인 것 같은데 근데 앞으로 계속 보면 이 가격대 노트북을 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도체가 지금 일단 이번 달 중순까지 삼성전자가 견적을 받지 않기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안 팔겠다. 이번 달 중반까지 안 타겠다. 가격이 더 올라가면 그때부터 풀겠다. 이 어떻게 보면 매점 매석 같은 건데 그 전자상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매점 매석이니까 가격이 올 때까지는 못 사는 상황. 지금 재고 결국에는 그 전자상가들이 갖고 있는 재고 가지고 지금 막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떨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전에는 그 i3 같은 굉장히 저사양 인터넷용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반도체 같은 경우를 많이 이제 뽑아냈었는데 지금은 i3 같은 거 별로 안 뽑아내고 i5라든가 i7, i9 이쪽으로 많이 낸대요. 왜냐면 i3나 i5나 뭐 i7이나 다 뭐 재료비는 거의 비슷하대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가격이 막 몇 배씩 세네 배씩 막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얘네들도 격차가 좀 벌어지고 뭐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 입장에 볼 때도 마진이 더 남는 것들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회사 힘들다 보니까 마진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i3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뽑아내고 이런 고성능으로 유지가 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SSD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붐 자체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도 나도 지금 주식 계좌를 이제 트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11월 달에 포모가 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포모 정세가 지금 엄청나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만 해도 1조 원 정도나 되는 엄청난 돈을 개인들이 샀거든요. 개장하고 30분 만에. 그리고 이제 이 노트북 가게 그 주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어제만 하더라도 그 주식을 하려고 노트북을 사러 가는 사람이 3명이나 졌다는 얘기 듣고, 그 듣고 와, 예전에는 그 시장의 고점을 뭐 아기를 안고 온 업고 온 그 여성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엄마들 아니면은 스님들이 그 객장에 나타나면은 고점 신호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튼 굉장하다. 노트북도 굉장히 많이 팔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용산 얘기 들어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게 지속이 되고 그 뒤로는 풀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모르죠. 왜냐면 워낙 그 큰 손들이 지금 반도체를 입도 선멸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캐파가 7, 80만 대 정도 수준인데 주문 들어온 게 120만 대고 뭐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쪽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사이클을 맞춘 거는 베스트 애널리스트도 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은 제가 잘 투자하지 않는다. 왜냐면 올라갈 때는 완만하게 쭉 올라가는데 지금 완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표 많이들 보셨겠지만 저희 단톡방 분들한테는 거의 매일 그 표를 보여드리고 시세표도 이제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빠질 때는 진짜 더 샤프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일까? 저는 이제 당분간은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현업에 있는 사람들, 반도체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리테일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빠질 때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 올라갈 때 그 뭐 매점 매수 비슷하게 많이 사놨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빠질 때 몇 억씩 날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지금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저렴하게 산 이유는, 기존에 재고 있던 것들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저한테 팔아서 그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전자제품 같은 거 살 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시는 것도 되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컴퓨터 능력이라는 게 저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된 것 같아요. 상당히 빠르고 또 발열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성능들, 기능들이 있는 노트북들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뭐 AI 같은 거 뭐 특별히 이제 사용한 건 없거든요. 뭐 프로그램 같은 것들, 뭐 나노바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없는데, 지금 뭐 올해까지 이제 책 GP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책 GP를 끝나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좀 이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영상 쪽으로 많이 좀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 저야 뭐 사진을 2000년부터 시작해서 DSLR 그때부터 해가지고 뭐 20년 넘게 DSLR 갖고 놀았는데, 영상은 처음이거든요. 영상이 컴퓨팅 능력이 엄청나요. 제가 오죽하면 게이밍 노트북 최고사양을 샀겠어요. 예전에는 그램같이 제일 가볍고 화면 큰 거 17인치 그램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만 쓰던 사람인데 이런 영상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그 고스펙의 진짜 그 벽돌 같은 그런 노트북을 갖고 다니 2.2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2.2kg인데 또 그 280W짜리 엄청나게 큰 그 어댑터를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고, 제가 여기 있는 이 방 같은 경우에도 이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그런 전용 방이거든요. 제가 자는 방은 아니고 약간 게스트하우스 같은 그런 방인데, 게스트하우스 룸 그런 방인데, 여기 방에 오면요 후끈후끈해요. 그래서 늘 창문 열어놓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노트북 가게 갔을 때 뭘 봤냐면은 순행식 쿨러를 봤거든요. 개인용 노트북에도 순행식 쿨러를 넣더라고요. 저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데, 물이 들은 게 아니라 특수한 그런 뭐 약간 액체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그랬던 게 어제였는데, 이거 보면서 내가 그 맨날 글로만 보던 그 뭐 쿨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면은 전자상가 같은 데 가가지고 그렇게 업계 동향 같은 거 보고 오고 물어보고 온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했어서 괜찮은 피터 린치식의 그런 방식의 그런 투자 접근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AI가 진짜 그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긴 할 텐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 칩의 성능과 또 쿨링 시스템이라든가 또 전력망 이런 것들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세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그 엄청난 서버 붐이 일었을 때 반도체도 엄청난 빅 사이클이 한 3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삼성전자라든가 뭐 그
그 엔비디아도 엄청나 2017년도 막 그때쯤 엄청났었거든요. 뭐 그때 이제 비트코인 그 펌프도 있었고 해서 GPU 뭐 품귀 현상 뭐 중국 애들이 뭐 몇십만 개 갖고 있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정말 사상 최고치를 엔비디아가 확 꺾었다가 그 뒤로 훅 빠져가지고 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 계속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AI가 2022년도 그때 이제 들어오면서 2023년부터 엔비디아는 랠리를 3월부터 이제 펼쳤던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또 새로운 뭔가 반도체의 메커니즘,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또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또 그 시프트의 그 텀이 되게 좁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촘촘하게. 그래서 지금 뭐 AI 서버 센터에 대한 그런 그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사이클이 있긴 하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이클이 몇 년 후에 생길 수도 있고, 또 겹쳐서 또 다른 사이클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AI가 중요하긴 하지만 AI가 전부가 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가 앞으로 오게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도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D램 칩 메이커들을 계속해서 수혜를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미래 얘기고, 그래서 미래의 그림을 그려보자면 그런 게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때 또 이제 되면은 또 새로운 또 산업들이 태동하게 되면서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지금 뭐 얘기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또 새로운 곳들이 또 수혜를 받고 또 튀지 않을까. 지금 뭐 슈퍼마이크로 같은 애들도 그 주가 변동폭은 엄청나긴 하지만 많이들 스팟라이트를 받았다 이제 빠졌다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장의 노이즈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MIT에서 했던 조사가 굉장히 큰 전 노이즈라 생각하는데 AI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맞는 얘기긴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영향을 지금 이미 주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미국에서의 감원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 쓰나미가 퍼져가지고 리테일 쪽까지 오게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까지 바꾸게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우리는 못 느끼긴 하지만 저는 사실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책을 집필하거나 뭐 정보를 찾아볼 때는 이게 없었으면 얼마나 내가 많은 시간들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이버라든가 구글 광고 덩어리 안에서 그 정글 안에서 막 헤매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난 이미 저한테는 에이전트 그 에이전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은 거의 무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제 쓰고 있으니까 상당히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퍼플렉시티가 무료 기간이 한 내년 3월에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제미나이를 유료로 써 보면서 제대로 한번 다시 사용을 해볼 생각이고요. 예전에 챗GPT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사용해 봤는데 그때는 이제 챗GPT를 써봤으니까 이번에는 제미나이 이번 뜨고 있는 제미나이를 한번 써보겠다. 구글의 주주로서 한번 써보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젠슨 왕이 한국에 다녀갔는데 한 일주일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전 국민적인 그런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관련된 얘기를 안 했는데 젠슨 왕이 26만 장이나 되는 엄청난 GPU, 전 세계 3위 수준의 엄청난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 호퍼칩, 지금 대세는 호퍼칩이고 내년에는 이제 블랙엘이고 그 다음에는 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 루빈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그 GPU 판매량을 차지하게 될 텐데 호퍼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초창기 내년에 우리가 받을 거 블랙웰 같은 대부분 이제 블랙웰을 받을 것 같은데 블랙웰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고 있는 호퍼칩에 비해서는 거의 뭐 연산 능력 자체가 한 30배 정도 엄청나게 그 퀄리티가 좋은 그 GPU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많은 빅테크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이 뭐 10만 장, 20만 장씩 받았을 텐데 뭐 갖고 있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걸 내년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26만 장이라는 게 단순 26만 장이 아니라 컴퓨팅 능력을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고퀄리티의 GPU를 받게 된 거.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나올 2027년도에 이제 팔리기 시작할 루빈 같은 경우에는 더 좋긴 하겠죠. 물론 이제 블랙에 비해서는 내년에 우리가 받을 블랙에 비해서는 5배 정도의 그 성능이 더 업된다고 하는데 이게 점점 촘촘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26만 장이랑 엄청난 어떻게 보면 세일즈를 잘한 것 같은데 이 젠슨 왕이 왜 26만 장을 우리한테 줬냐? 그거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지금 빅테크들이 대부분 이 GPU를 다 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AI라는 산업 자체가 미국만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막아야 돼요. 왜냐면 젠슨 왕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생태계가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다 가져가 시장을 다 가져간 게 아니라
한국에도 좀 뿌려놓고 여기서도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작 같은 거죠. 시작 같은 거니까 AI가 여기서도 서버 센터가 돌고 이 한국에서도 AI가 발전하게 되면은 더 많은 GPU 칩을 구매할 수 있는 잠재 고객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키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또 영국에다가도 10만 장을 뿌렸었잖아요. 그래서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그 전 세계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사게 되면은 쿠다의 생태계도 이 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쿠다 생태계를 또 이렇게 넓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다가 26만 장 준 거는 제가 볼 땐 제순항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순항이 최근 15년 동안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절대 오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한국이 좋아서 안 온 게 아니고 싫어서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에 안 온 게. 일본이나 중국은 허벌나게 말하고, 제스랑이 중국은 1년에 한 5번은 제가 볼 땐 가는 것 같거든요. 뭐 세일즈 위해서 가는 건데, 한국을 안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깐부 치킨 회동하면서, 그렇죠? 그 전부터 이제 뭐, 협의했었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쇼미칩을 통해서, 엔비디아에 대한 광고를 정말 제대로 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깐부치킨 회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흐뭇하게 봤는데, 또 62년생인가요? 제스랑이?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그 정의선 회장, 사장, 부사장인가? 아무튼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나이가 한 5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팔에다가 굉장히 그 에너제틱하고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그거 보면서, 그렇게 다닌 거 보면서 진짜 몸 관리를 좀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런 에너지의 온천이 엔비디아라는 엄청난 기업을 이렇게 살려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단톡방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멤버십 분들한테 제가 어떤 데이터를 많이 보느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데이터를 많이 보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답변을 드리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뭐 생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뭔가 중요한 것들만 딱 챙겨서 빨리빨리 판단을 내려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안타깝게도 시장에는 그런 게 없어요. 시장은 엄청 정글 같은 곳이고, 눈 감았다 뜨면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완전히 진짜 크리티컬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시황이라든가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중요한 지표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지표가 생기는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지금 물가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게 되잖아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CPI가 어떻게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진짜 미친 듯이 유동쳤는데, 지금 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용 같은 경우,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중요할 때 있고 중요하지 않는데, 지금 볼 때는 실업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4분기 때는 CPI라든가 실업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전쟁이라든가 이런 그 약간 어떻게 보면 회색 코뿔소 같은 것들, 그레이 영역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설마 하는 것들이 확 오는 것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뭐 깜깜이 장세잖아요. 이 지표 같은 것들이 이제 정부 셧다운 때문에 나오는 게 없는데, 그게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당일 정도, 그 지표가 발표됐을 때 당일 정도의 영향을 줘서 시장의 출렁이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엄청난 유동성 때문에 바이더 딥이 들어오면서 다시 또 올라갔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지금 8월달, 9월달, 10월달, 그리고 11월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세고, 이거는 12월달까지 계속해서 지금 지속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유동성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단기 유동성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단기, 중기, 장기,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동성.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유동성들이 주식시장을 말아서 올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올해 상승분의 50% 이상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바이더딥, 서학개미들, 뭐 이런 쪽들이죠. 우리나라만 서학개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을 거예요. 이런 자금들이 올해 미국 나스닥이 23% 정도 연초 대비 올랐는데, 이거 한 절반 이상이 해외 유동성이다. 그러면 단기 유동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조금 조정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하세요? 바이더집 하잖아요, 그렇죠? 현금 있던 거를 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미국에 있는 개인들도 그렇긴 하겠지만, 미국인들도 그렇긴 하겠지만, 해외에 있는 개인들도 그렇게 한다. 또 기관들도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은 진짜 마이너한 거고, 이런 마이너한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크리티컬한 거다 생각을 해서 또 주식을 팔았는데 날아가고, 이런 반복된 것들이 일어나는데, 진짜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이 지표의 중요성의 경중을 판단하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책 같은 거 많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이번 영상에도 드리게 되네요. 만약에 단기 유동성이 그렇게 시장에서 중요한 거라면, 채권이 지금
꽤 강세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지금 계속 깨고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단기 유동성으로 모든 시장의 요소들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정말 시장의 노이즈고, 그런 것들로 침소봉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근본 없는 유튜버들,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뭐 시장에 대해서 아직 감이 없는 유튜버들. 사실 유튜버들, 그 경제 유튜버들 이렇게 몇 면을 보게 되면은 시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인 것 같아요. 되게 짧은 것도 많고, 어떤 사람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그런 근본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공포 조장해서 이제 이런 거 뷰장사하고 또 책장사하고 이런 것들 보면서 참 혼탁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도 이 주식 쪽 같은 경우, 이쪽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허가제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드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 때문에 혼탁해져 있는 게 이제 이 유튜브 이 증권 쪽인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런 쪽에 흔들리지 마시고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희 멤버십에도 오셔가지고 책 열심히 오셔가지고 매주 서평 내시고 가시면서 진짜 일치월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제 승리하셔야 됩니다, 진짜.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행을 내일부터 가는데 살짝 걱정도 돼요. 이 2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제가 뭐 가는 표만 사고 돌아오는 표를 안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멤버십 분들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니까 너무 길게 있는 건 좀 그렇다 싶어가지고 돌아오는 표까지 이제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어떻게 보면 깜깜이 장세, 이 채널이 블랙아웃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승리하시고요. 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제 그 시황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영상을 찍어서 만든다는 게 자리도 잡아야 되고 영상 편집도 해야 되는데, 여행하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장기 여행이라고 하면은 여행하다가 여기서 좀 쉬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쭉 쉬면서 며칠 쉬면서 이렇게 할 텐데, 이번에는 큐슈를 한 바퀴 쭉 돌거든요.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